합참이 어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또 북한 무인기 관측 소식이 전해졌는데 새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 방문이 내일 검찰 불출석 이유로 밝혀져 방탄 논란도 가열됐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H그룹과 최무순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쌍방울 그룹과 함께 미승인 대북 사업에 나선 혐의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살해범이 동거녀 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빌라왕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갭 투자로 주택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중국이 사실상 입출국 장벽을 없앴습니다. 일부 중국인은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을 맞기 위해 마카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성금을 두고 갔습니다. 23년째 이어진 선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인의 신동욱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 방공망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때를 북한 무인기로 착각해 전투기가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런 점, 우리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넘어왔고 그중 한 대는 서울까지 휘젓고 다녔다는 보도에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군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먼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격추시키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3m 이하인 소형 무인기는 우리 군의 탐지와 타격 능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탐지나 식별조차 못했던 과거와 달리 탐지 후 추적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군의 대응 태세 부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것. 윤 대통령은 당초 445억 원이었던 드론 관련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반 이상 삭감됐다며 추가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도발이 미사일 도발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북한 도발의 다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국민 체감이 다르다며 미사일보다 무인기 도발을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침투시킨 무인기는 아시는 것처럼 총 5대였습니다. 이 중 진짜는 서울까지 내려왔던 한 대고 나머지는 교란용 무인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기종이 다른 두 종류의 무인기를 북한이 내려보냈다는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 한강 하구 지역을 지나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한 대는 날개 길이 2m의 정찰용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도 언론에만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해 어제 오후 강화도와 김포, 교동도에 출몰했던 교란용 무인기 4대는 날개 길이가 4m로 정찰 무인기보다 폭이 2배 큰 기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정찰용 무인기 격추를 교란하기 위해 더 큰 무인기들을 보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협 요소를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실행 계획 속에 차근차근 일정 궤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부대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의 항공작전 대응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경기 지역 최전방 방공포대 수십 곳이 즉각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비상 배치됐지만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무인기가 방공포대의 사거리에 들어오지 않아 헬기를 동원한 항공작전이 유리했다는 입장인데 군은 초동 조치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도 소동은 있었습니다.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전투기가 출동하고 주민들에게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결국 새 대로 밝혀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무인기 추정 물체가 포착된 건 오후 1시쯤. 군은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F-15K, KF-16 등 전투기와 코브라 공격 헬기 등 군용기 20대가 동원됐는데 전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때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군은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새 대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종사가 인근에서 육안으로 새 대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강화군은 주민 대피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연락이 돼서 마을 방송으로 동요하지 말라고 마을 방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당일이었던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비서동지께서는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향을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사나흘 동안 진행되는 당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북한의 대외 정책이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 무인기 소동에 정작 더 크게 놀란 건 우리 군의 무기력한 대응이었습니다. 전투기에 공격용 헬기에 대공포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무인기가 워낙 작아서 원천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것인지 구민성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300m 떨어져 있는 포탄에 700도 고온의 레이저를 쏘자 폭탄이 녹으며 폭발합니다. 지난 4월 개발에 들어간 레이저 대공 무기 실험 현장입니다. 어제 무인기 격추작전에 투입된 KA-1 경공격기와 아파치 헬기는 각각 254억과 460억 원이 넘고 1억 3천만 원짜리 유도 무기를 수백만 원짜리 무인기 격추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타격해 격추하는 하드킬 대신 레이저나 전자교란 장비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저비용 소프트킬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음이 없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방해 전파를 발사해 무인기 조종을 방해하는 제밍도 물리적 포사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 무기와 제밍은 최소 2년 뒤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전력화까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무기 체계를 전력하게 기다려서 한다는 거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또 허용할 수 있게 되니까.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면서 일부 제밍 기술이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미군과 중국이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느닷없는 북한 무인기 출몰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군용 무인기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북한 무인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드론 전문가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드론이라고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드론은 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방송국에도 많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쓰는 것인데 지금 북한 무인기가 느닷없이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이제 놀라게 했는데 사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무인기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미국의 뭐 무인기 기술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북한 무인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북한 무인기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알려진 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김정은 집권한 지 10년 동안 주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인기 시험하는 거는 있긴 했어도 열병식에서나 좀 보여줬고 또 무인기는 고도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10km 이하에서 비행을 하니까 우리가 또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상 레이더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심도 많이 없었고요.
다만 1000대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는 네, 보도로 이제 들어봤습니다만. 북한도 무인기가 보통 한 길이가 한 3m에서 8m 정도 한 중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에서 들여왔던 뭐 VR3라든가 그다음에 뭐 푸첼라라든가 뭐 이런 무인기들이 있고요. 또 방연이라고 그래서 또 그 중국의 그 무인기를 역설계를 해서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의 그 이제 표적기를 뭐 어디서 얻어 가지고 그걸 또 모방해서 설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무인 공격기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열병식에서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이 이제 3에서 8m 정도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놀란 건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가 뭐 폭탄을 탑재해 와서 서울까지 날아왔다가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크기면 폭약이라든지 뭐 또 이제 화학무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탑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오늘 이제 보여준 거는 대체로 군이 파악한 건 한 길이 그다음에 예. 이제 전폭이라 그러죠. 예, 2m. 2m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2014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백령도에 추락한 우리가 그 무인기를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무게는 뭐 15kg가 채 안 되는 예. 굉장히 미니 UAV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니 무인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다가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폭탄을 장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온 것도요. 네네네. 예, 예. 무인기가 뭐 15kg 된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이제 뭐 탑재 예, 엔진도 뭐 들어있을 예를 들면 것이고, 엔진도 들어가야 될 예. 거고 뭐 각종 전자 장비도 들어가야 예.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도 또 연료도 들어가야죠. 비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탑재체로 쓸 수 있는 건 아마 한 3kg 안팎 그 정도라 그러면은 실제로 뭐 효용성 있는 폭탄을 장착하기는 어렵다. 예.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서운 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무인기인데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뭐 생화가스나 이런 거 뭐 패키징해서 예. 줄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신경가스나 뭐 그 핵폐기물이다 이런 거를 놓아가지고 이제 뿌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크기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 정도는 가능하죠.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시죠. 네. 자, 그 이제 지난번에 발견됐던 무인기를 이제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이 그래도 탐진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떨어진 기체를 발견한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행할 때는 뭐 사실은 이게 크기가 2m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부분 다 지상 레이더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도 그게 공격형 뭐 헬기든 뭐 경전투기든 다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에서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작으면은 대부분 다 레이더라는 게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되는 예, 예. 그 레이더 신호를 가지고 이제 예. 그 추정을 하는데 얘가 굉장히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헬기나 항공 전투기가 쫓아갔잖아요. 예. 그러면 뒷공무니에서 보면은 RCS라고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 해서 실제로 반사 면적이 너무 적어요. 예. 그럼 얘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결국 전투기나 항적에. 헬기도 레이더를 쏴서 이제 그렇죠. 그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 하니까 육안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마 그럼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격추도 어렵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전투기가 떠도 격추가 어렵다는 말씀. 그런 거죠. 예. 대부분 다 무기 체계들이 예. 대부분 다 이제 뭐냐면은 탐지를 해야 예. 탐지라면 얘가 대체로 좌표계를 잡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무기를 눌러 가지고 이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상 무기도 예를 들면 왜 지상 무기는 발사를 못 했냐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벌컨이든 비오든 이런 것들도 자체 무기에 레이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더가 적의 그 무인기를 봐야 좌표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발사를 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잡게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드론이 많이 넘어오면 현실적으로 탐지도 쉽지 않고 어려운 추적도 거죠. 쉽지 않고 격추도 어려운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그 2014년인데도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국지 방공 레이더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로 뭐 이제 그 소형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한 거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그 외신에서 본 건데 뭐 우리나라 방사청에 보면 신속 획득 사업으로 예. 이 레이더가 연동된 그런 이제
그 드론 아주 소형 그 드론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전자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타격 무기인데 예. 비물리적인 무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적인 무기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이제 뭐 미사일이든 폭탄이든 뭐 확탄이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때려 가지고 잡는 거고요. 예. 이 비물리적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제밍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쟤네들이 그 지상 그 이제 통제소가 있을 거고요. 예. 무인기랑 그 이제 교신을 할 거 아닙니까? 초기에. 그러면 교신을 하게 되면 그 교신에 대해서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락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요.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빨리 열심히 훈련도 하고 대응체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기술로 마음만 먹으면 드론 대응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한다면? 뭐 사실은 2014년 이후에 그랬죠, 네, 예. 상당히 투자를 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시는 네네네. 근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예.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또는 대비 태세가 안 됐거나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드론의 크기로 봤을 때 격추 못 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하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될 것이고 일부는요. 네네. 그러나 앞으로 차근차근 대응 태세를 만들어 나가면 드론 대비 태세는 우리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한국항공대학교 장은건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말이지만 여의도 서초동의 움직임은 여전히 긴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초 내일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지방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남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이 일정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방문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 규탄 장외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 공장에 들른 이재명 대표가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참으로 슬프고. 검찰 소환 날짜를 하루 앞두고 1박 2일로 호남을 찾은 건데 내일 광주에서는 현장 최고위와 예정에 없던 검찰 규탄 장외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만간 찾을 계획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일종의 힘, 자산 이런 것을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정치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생 운운하고 변죽만 울리며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옳지 않다며 얼른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28일 날 출석해서 그냥 당당히 밝히면 되시고요. 사만시대 소도처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소도는 죄인이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박대출 의원은 2016년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남에게 단호했던 자세를 자신에게도 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낸 후원금의 대가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을 기소하기로 했고 정진상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3개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알파돔시티와 농협, 현대백화점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은 성남FC에 50억 원, 39억 원, 33억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모두 사업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특히 두산건설은 2013년 8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민원을 전달했고
네이버는 후원 전에 민원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정진상 전 실장이 불법 후원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두 사람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에서 쌍방울로 그리고 쌍방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KH그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원도가 건설해서 KH그룹에 팔아넘긴 용평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까지 압수수색을 받아서 이 수사가 정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수차례의 유찰과 계약 결렬 끝에 작년 6월 KH그룹에 팔았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되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낙찰 금액은 7,100억 원입니다. 문제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KH리츠와 KH강원개발 두 곳으로 모두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KH그룹이 짬짬이 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 오늘 KH그룹 사무실 20여 곳과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KH그룹이 리조트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KH 측은 매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최문순 전 지사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검찰은 KH그룹이 쌍방울과 함께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대북 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KH그룹이 대북 송금에도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쌍방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KH그룹은 아직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사실 쌍방울 수사와 함께 검찰이 그동안 주목한 곳이었죠. 배상윤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해외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배경을 김복은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두 수사팀이 같은 날 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두 수사팀이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이 KH그룹의 혐의들을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지난해 KH그룹이 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사 두 곳을 동원해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최종 입찰에 올라간 회사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모두 KH그룹의 계열사여서 이게 원래는 한 곳이기 때문에 유찰돼야 하는 건데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는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 KH그룹의 인사들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고 또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그런 대북 사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과 KH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입찰 비리 수사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KH그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KH그룹에 문의를 해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우선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각자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펜시아를 최초 감정가인 1조 원보다 3천억 원이나 싸게 사서 헐값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요.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됐던 매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했던 KH강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공정위에다가 입찰 담합을 자진 신고하고 또 처벌 면제까지 요구를 해둔 상태여서 KH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또 입찰 참여한 기업은 우리 사실 입찰 담합한 거 맞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이 대단히
광범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오늘 검찰의 강제 수사는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압수수색을 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요, KH그룹이 인수한 하얏트 호텔 조폭 난동 사건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얏트 호텔 인수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도 확인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KH그룹의 전체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검찰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수사 같은데 뭐 대기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KH그룹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쌍방울 그룹이 옆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예. KH그룹과 쌍방울은요, 사실상 경제 공동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거래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과 또 KH그룹의 이 금전 거래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의 수단으로 지목된 이 쌍방울그룹의 전환 사채를요, KH그룹이 대거 사들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취재로는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동남아 국가로 도피를 해 있는 상태고요.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도 태국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또 KH의 배모 회장도 또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귀국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오늘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김 전 회장이나 배 회장의 자진 귀국을 유도해서 수사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 배모 회장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예. 당연히 검찰 수사도 지금 좀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뭐 물론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죠. 예, 김보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집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여성을 넉 달 전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건데요.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아파트 단지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무리 쪽으로 뛰어오더니 다급히 이동합니다. 지난 25일 아파트 옥장 속에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CTV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32살 이모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접촉사고로 낸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이 씨의 행적을 수사하던 경찰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아파트에서 지난 4월부터 함께 산 전 동거녀가 지난 8월 이후 실종됐는데 경찰이 이를 파악해 추궁하자 이 씨가 자백한 겁니다. 지난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이곳 파주 공릉천변 인근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여 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4개월간 철저히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장모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간호하는 거 누가 바쁘다고. 경찰은 이 씨가 동거녀 안부를 묻는 주변인들에게 스키를 타다 숨졌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 수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지점에 기동대와 수중 안전요원, 드론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택시기사 살해범의 대담한 범죄 행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 행세를 해서 주변 의심을 피하는가 하면 또 피해자 카드로 수천만 원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때 보인 범행 수법과 반복되는 건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검거 시점까지 택시기사 신용카드로 대출 등 5천만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 씨. 경찰은 이 씨가 실종된 동거녀 역시 신용카드 등으로 대출을 포함해 9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보내놨다니까요, 영장?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시점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해온 것도 주목했습니다. 범행 이후 택시기사를 애타게 찾던 유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과 유사하게 동거녀 실종 이후 거짓말로 주변인 의심을 피해왔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 씨는 실종된 동거녀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동거녀는 지난 9월 충북 지역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 범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빌라왕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갭 투자로 주택과 빌라를 마구잡이로 사들인 뒤에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40대 남성도 숨져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들 사망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배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에 1억 원대 전셋집을 신혼집으로 얻은 노모 씨 부부. 계약 한 달 뒤 집주인이 1995년생 여성 송모 씨로 바뀌고 송 씨가 지난 1년여간 주택 60여 채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던 송 씨는 극단적 선택 끝에 지난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고 노 씨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겠다 싶어가지고 내용을 물어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크게 없어 보였고 혼자 움직였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수도권 빌라 240여 채를 집중 매입한 40대 남성 정모 씨. 정 씨는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한 달 뒤에 정 씨 명의로 전세계약 보증보험 임대인 서명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은 배후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망한 집주인이 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을 한 날인도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대로 설계해보고 임대인은 고용된 가이사 사장이라는 게 전환 확신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국에 또 다른 빌라왕의 사기 행태를 보이면서 석연치 않게 사망한 송 씨와 정 씨 뒤에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빌라왕의 건축왕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의 피해자만 수천 가구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 주택 경매가 본격화됐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 엄동설 안에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30대 이모 씨 부부는 갓 태어난 딸과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금 8,300만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 9일 집이 법원 경매로 1억 2천여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진데 낙찰 다음 날 새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낙찰 받자마자 대금 납부하자마자 여기 대팔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씨 부부가 살던 곳은 2,700여 채를 보유한 일명 인천 건축왕이 소유주였습니다. 전체 60세대 가운데 58세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은행 근저당이 우선순위라 전세금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피해자인데 어떤 대책도 없이 어디 그냥 쉽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저도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세종국토부 청사 앞에서 오늘 일명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살던 집을 경매로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인차 중인 건물을 직접 낙찰받을 경우에 한해 80% 한도로 경락자금 대출을 처리해주고 또 다른 피해자는 대출 연체까지 겹쳐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현재 대출을 않는 소문이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주택 경매가 진행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죠. 이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전공의 기피와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최근 복지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 해결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낙후 지역에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세워 졸업생들을 지방에서 10년간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의료계 반발에 2년 이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도 기본조사비로 예산 4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의대 신설은 이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선발 방식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란 반발이 나오는 걸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해 공공의대 대신 내년 초 예정된 의대 증원 논의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에도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도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태원 국정조사특위가 대통령실과 행안부, 복지부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갔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나는 이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은 기관 보고에 앞서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경찰과 소방, 각 기관의 지각 대응 원인을 재난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닥터카 탑승으로 응급의료 방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고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될 메디온을 태운 응급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시킨 복지부 장관도 신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전 정회 직후 유족에게 인사를 건네려다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장관님은 그렇게 모른 척 일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이어서 시민단체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상당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불투명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사태가 있었죠. 정민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늘었지만 관리는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연일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용을 구체적인 개혁 대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예산으로 요트를 타거나 수영장 딸린 펜션을 빌린 단체도 있고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수는 이전 정부보다 30% 가까이 늘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352억 원이나 됩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문재인 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 연말연시 첫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녀 형기 15년을 남기고 풀려나게 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사면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 규모가 큰 여론 조작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복권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결국 2028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정권 당시 잘못된 업무 관행으로 다수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정농단 총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뇌물 관련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공직자가 아니라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특사는 정치인,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1,373명이 선정됐는데 지난 광복절 당시 대거 사면을 받은 경제인들은 제외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성금을 두고 갔습니다. 23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연말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따뜻한 익명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 속 상자에 편지와 돈다발이 들어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서는 동전도 수북하게 나옵니다.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전주의 익명 기부자는 오늘 교회 앞 차량 바퀴에 성금을 두었다며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며 7,600여만 원을 남겼고 지난 23년 동안 누적 기부금은 8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천사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주에 있는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경남사회복지모금회에 현금 4,750만 원과 손편지가 전달됐습니다. 5년째 익명으로 기부하는 시민이었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아픈 아이들 의료비로 좀 사용되길 바란다. 약 5억 4천만 원 정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부산의 한 익명 기부자는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550박스를 담은 5톤 트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완한 중국이 새해부터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입국 장벽이 사라지는 건데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 시설에서 5일, 집에서 3일, 모두 8일을 격리해야 하는 제도가 다음 달 8일부터 사라집니다. 입국 뒤 PCR 검사 의무도 없어지면서 출발 전 음성을 받았다면 바로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국경 폐쇄 3년 만에 재개방입니다. 更加科学地进行疫情的防控，所以从乙类甲管调整为乙类乙管。 공식 명칭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감염으로 바꿨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
폐렴 증세는 극소수에게만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감염자 격리와 밀접 접촉자 판정도 없앴습니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를 폐기한 건데 감염 폭증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의약품 품귀에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 복제약 불법 구매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효능이 더 뛰어난 서방의 mRNA 백신을 맞으러 마카오로 몰려가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출국 제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年之前的旅游计划终于可以实现。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발표했는데 각 나라는 중국 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육군 제2군단 권세정 중령 등 7명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3회 위국 헌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계 지역 순찰 중 차량 추돌을 목격한 뒤 탑승객을 구한 권중령을 비롯해서 해병대 전재성 상사, 공군 심규용 중령, 국방부 유현호 중령, 해군 김종열 준이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상 침투훈련 중 순직한 육군 고 이연달 원사는 특별상을, 한미연합사령부 애슐리 랜스 크레이그 중령은 한미동맹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공군의 독수리 부대 훈련장입니다. 맹금류에 지존 금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는 건 꽝 대신 드론입니다. 백발백중 정확하게 움켜쥐고 안전한 곳으로 내려놓습니다. 금독수리는 날개를 편 길이가 2m에 이르고 시속 300km로 날며 양을 사냥할 만큼 발톱 힘이 강력합니다. 폭탄 테러 드론을 격추하면 땅으로 떨어져 피해를 입히지만 금독수리는 그럴 염려도 없죠. 교란 전파를 쏘는 드론건, 그물을 발사하는 바주카포도 개발됐지만 고대 독수리 사냥이 현대 첨단전에서 한몫한다는 게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대만에는 석기시대의 격추법이 등장했습니다. 금문도 부속섬 대만군 초소에서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중국군의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초병들은 긴 막대를 집어들어 휘두르다 못해 돌도 던집니다. 드론이 비웃듯 촬영한 영상을 중국이 공개하면서 대만군은 단단히 망신을 당했죠. 중국군이 이렇게 수시로 드론을 띄워 대만 최전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지만 지금까지 단 한 대밖에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드론 5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까지 5시간을 휘저으며 우리 군 방공망을 농락하다 돌아갔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투입해 기관표 100여 발을 사격했지만 단 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민가 피해를 걱정해 마음껏 공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긴 합니다만 백발백중은커녕 백발영중의 치욕을 당한 것이죠. 도리어 우리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했고 인천과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1시간이나 중단되는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8년 전과 5년 전 추락한 채 발견됐던 북한의 무인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날아와 청와대와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해 드론 방어에 뚫린 구멍을 드러냈죠. 이번엔 성능을 개량한 신형 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방공망은 그때 그 제자리 걸음을 했던 셈입니다. 차라리 금독수리 훈련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드론 덕분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화학 무기를 장착한 공격 드론을 개발한다면 우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했듯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선의에 기댄 채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을 소홀히 하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출범 7달 반이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무모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리 일비하지는 않더라도 치밀한 대응책 마련을 더 이상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하나뿐이니까요. 1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서울이 뚫렸다 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정도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출근하실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그래도 심하지는 않겠고요. 한때 높아지는 수준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의 경우 영하 6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영하권이겠고요. 그래도 남부 지역은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3도, 전주는 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